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급여라는 단어가 마치 월급 받을 때 직장인이 월급 받는 것에 쓰이는 단어인데 뭐 비슷한 맥락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직장인의 현금성의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급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급여의 의미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상담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회복지 급여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하는 활동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의 실천과 관련돼선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 급여 중에 하나의 형태여서 사회복지 급여에는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포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급여는 전통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현금, 즉 돈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형태. 여러분들이 이제 현물이라고 했을 때 이 현물이란 단어가 꼭 물건만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나머지를 다 이제 현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물건이라고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의 생활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과거 명칭이었었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이제 빈곤에 처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처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쌀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현물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죠. 과연 현금이 바람직한지, 현물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쟁의 뭐 예를 먼저 좀 들어보면, 이제 쌀을 지급했던 이유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우리가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을 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서 오히려 건강이 더 해쳐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현금 급여에 대한 비판인 셈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물 급여로 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쌀을 제공하면 완벽하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과거의 예를 보면 쌀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쌀을 시장에 이제 내다 팔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그리고 이제 뭐 술 마신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딱 하나의 정답은 있을 수 없겠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는데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급여가, 사회복지 급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급여가 현금이 좋을지 현물이 좋을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급여는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빈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급여 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뭐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행정과 정책, 실천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삼는 겁니다. 시민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해서 복지 서비스의 수급자가 낙인감이나 열등감,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어서 여기에는 사회보장연금, 초중등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는 그렇게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정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 무상급식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짜가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공짜가 아니고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리고 그걸 재원으로 골고루 똑같이 나눈다는, 보편적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별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대상자는 자산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별주의 하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기준 등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산조사를 통해서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노인, 빈민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공공부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여기에 이 선별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는 이 주거 서비스와 관련돼서 선별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보편주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여야 된다던가 20대여야 된다거나 또는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첫 구입을 하는 대상자여야 된다거나 또 뭐 일정 소득 이하여야 된다는 단서 조항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를 부합해야만 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형적인 선별주의적 관점, 선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거에 관련돼서의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신청 가능하도록, 즉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주택이 넓고 좋은 집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선별주의 하에서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수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고 그런 과정과 조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뉴스 매체에서도 심심치 않게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일반 분양 아파트 입주자 간의 갈등이 이제 가끔 거론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서비스가 영구 임대 아파트라는 대단히 단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입주하는 중증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이거나 이런 경우에만 입주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일반 지역과의 혼합을 위해서 주택공사가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때도 영구임대 아파트만 대단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제 할애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하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돼서 말하자면 차별의 소지가 돼서 저 집은 가난한 집이고 저 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니까 같이 놀지 마.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가끔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선별주의 하에서 그러한 낙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급여 형태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요. 기회와 서비스, 현물, 또 상환권과 세금 감면, 현금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나머지 4가지에 비해서 가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기회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유인 또는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기회 창출과 배분에 깊은 관련이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기회는 직접적인 사회적 급여 형태와 비교해서 사실은 가장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회라는 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급여로 바꿀 수도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기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 시에 소수인종이나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수인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의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농촌 출신에게 대학교 입학에서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우선순위를 주는 것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기업체들에서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라는 그 정책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일종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런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의무 고용제를 채택해서 상대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급여의 한 형태라는 것인데요. 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요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취업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제도가 결과적으로 일반인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그 반어법으로 한번 그 오프라인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잘 많이 안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yes,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있어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건 결과적으로 일반인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건 결과적으로 일반인이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서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대하고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특혜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농촌 출신에게 또는 장애인에게 특별히 평균보다 더 높은 우대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취업에 있어서 이미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일반의 고용률보다 이미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고 출발선도 불리하죠. 만약에 자유방임적인 시장 경쟁에 맡겨서 고용주가 동일한 선상에서 장애인과 일반인,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이력서를 받았을 때 누굴 채용할 것인가 고려해 본다면 똑같은 상황이면 일반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출발부터가 장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기회라는 것은 더 우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미 현저하게 불리하니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는 거죠. 평균보다 더 높게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평균보다 저 아래 한참 밑에 불리한 상황이니 그 사람들을 우대해서 평균까지 끌어올려보자.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급여 형태의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실천 과정에서 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는 사회복지 급여 중에 한 형태인 셈이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교육, 보호,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하는 활동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수혜자에게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는 없고 즉각적인 시장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죠. 현금을 우리가 사회복지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면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시장 가치가 부여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상담을 1시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담 권리를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급여는 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급여로서 심리사회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것이 상담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사회복지 급여를 이제 거론하는 출발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로 지급할 것인지, 생계 보장을 위해서 쌀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의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으로 지급하던 간에 사실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강제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지급된 현물이나 현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는 급여 형태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입니다. 식품과 피복, 주택 등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물 급여는
사회 통제 기반을 두고 있어서 특정의 목표에 맞추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서 제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 대상자일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쌀 지급했던 것은 이것을 현금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사회 통제적인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 이런 현물급여의 예 중에 하나는 장애인복지급여에 있어서 보장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시장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품이. 보통 사람들은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잘 공급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현금을 지급한 것보다 전동 휠체어를 직접 물건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현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물급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대량 생산과 분배를 통해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목적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막아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있고 어떤 특정한 물건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때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간편하게 전산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동 휠체어를 정부가 구매해서 지급하게 된다면 그 과정상에서 상당히 복잡한 관리 비용과 행정상의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 급여 형태 네 번째는 바우처, 상환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환권과 세금 감면인데, 자, 앞선 시간에서 사회복지 주체에서 시장 부분의 하나로서 다뤘던 내용이 이제 바우처였습니다. 교환 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계획된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외부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통용 가치가 없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타가 서비스의 요금 감면은 타가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또 식품 교환권은 여러 식료품과의 교환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바우처 중에 하나가 식품 교환권도 점점 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여러분 혹시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아동 급식 카드 사용 가능 이렇게 어떤 현수막이나 간단한 팻말 같은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우처를 제공하고 실제는 어떤 카드 형태입니다. 전산 카드 같은 형태인데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식료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이제 상환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환권 같은 바우처 같은 증서 형태의 급여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반면에 동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어디를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데 A 복지원을 갈지 B 복지원을 갈지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의 의미로서 상환권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제 식료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살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환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7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노인 돌보미 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 투자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 시각 청각 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금 감면도 사회복지 급여의 한 형태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누구나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감면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원을 현금을 지급받는 것과 낼 걸 안 내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받는 것과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감면받을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특정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생활이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이거나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받는 누구나는 사실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금을 감면받는 순간 우리는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자, 급여 형태에서 5번째는 현금 급여입니다. 이것은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이겠는데요. 수급자에게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금 급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은 현물 급여보다 관리 운영 비용이 적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 비용이 적게 듭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소비자의 개인의 선택 범위,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용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말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소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선택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을 살펴보면 수급자의 욕구 충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오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금을 지급했을 때 정부가 공공정책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의 기준에 의해서 세금으로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특정 목적이 있게 마련인데 클라이언트가 목적에 부합하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정책의 목적이 잘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단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들을 이제 시설이라고 표현하게 될 텐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나와 있는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34조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 즉 민간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허가제 아니고 신고제인데요. 신고하고 물론 법적 규정에 충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서비스의 기준들이 신고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 텐데요. 자, 1차 현장과 2차 현장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1차 현장이라고 말할 때 1차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 산수적인 의미의 숫자로서의 1차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이제 이것을 primary, 우선적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주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2차는 secondary, 주요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현장은 기관에 주는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성원의 다수가 사회복지사이고 기관의 모든 개입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만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어떤 운전직 또는 경비 또는 시설 관리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직종들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재활의학과 의사라던가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기관장이 사회복지사인 그런 것을 우리가 1차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사회복지사가 1차 현장에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2차 현장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차적인 기능은 따로 있지만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현장을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조직의 1차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부분적이고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나 교도소가 가장 전형적인 2차 현장, 세컨더리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군대, 교도소도 마찬가지게 되죠. 군대는 국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이 학교나 병원은 1차 현장이 아닌 2차 현장, 사회복지가 주된 목적이 아닌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각 이런 그 영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자, 간접 서비스 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행정 업무라는 겁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의 연계 및 협의, 조정이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이룬 건데,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접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접촉, 즉 얼굴을 직접 맞대고 직접 접촉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아동상담소, 또 지역사회복지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직접 서비스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또는 제공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제공하는 기관을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먹고 자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양육, 보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재활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활시설을 이제 수용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이제 지금은 물론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현재는 생활시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주시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생활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지금 거주시설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 장애인 복지에서의 배경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굉장히 외딴 곳에 산속에 대규모 그 기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고 집에서는 잠을 자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쓰이자라는 의미에서 생활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장애복지 분야에서는 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주시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직업재활, 재활치료, 청소년 활동, 각종 학습활동, 여가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우리가 그 기관을 이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집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문 닫고 아주 최소 인력만 남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정도만 남고 모든 서비스는 중단이 되죠.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와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가 생활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